문항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어떤 갈래가 있어요. 하나가 고전 검사 이론, 이게 CTT라고 해서 Classical Test The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검사 이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로 사용되기가 좀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죠. IRT라고 하죠. Item Response Theory라고 해서 그 문항 반응 이론에 근거한 어떤 문항 분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I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하게 되는 어떤 문항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할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현장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고전 검사 이론에 기반한 문항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고전 검사 이론부터 볼게요. 자, 고전 검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그거를 점수를 합하면 총점이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아이들의 점수가 x1이라는 사람이 있고 x2라는 사람이 있고 x3라는 사람이 있고 xn까지 n번째 사람까지 있다면 이 점수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의 점수가 x1, 두 번째 아이의 점수가 x2 이렇게 해서 xn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다 합해서 평균을 내면 1에서 n까지 이렇게 평균을 내면 이렇게 뮤가 되겠죠. 이게 평균이에요.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평균을 알면은 당연히 분산도 알 수 있고요. 표준 편차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바로 고전 검사 이론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항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문항 난이도는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0에서 1까지예요. 범위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검사를 받은 사람이 n이고요. 그리고 정답을 맞춘 사람 숫자가 r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검자 분의 정답을 맞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답률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n분의 r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아이템 difficulty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템 fac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맞추면 정답률이니까요. 다 맞추면 1이 되고요. 다 틀리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 0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근데 미달항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미달항이 많은 경우, 추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들은 여러분한테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냥 정답률이 이 문항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항 변별도를 이렇게 상위 집단들, 상위 집단,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하위 집단,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보여주는 정답률의 차이로 계산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 검사 이론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고, 이제 상관 분석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상관 분석을 할 때 상관 계수, 이게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요. 이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이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서, 이 상관 계수를 계산을 해서 이 변별도를 변별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상관 분석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거를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상관 분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x라고 하고 y라고 해볼게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이 이렇게 변할 때 한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도 이렇게 증가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게 바로 이 상관 분석이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피어슨 상관계수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스피어만 상관계수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크롬바흐 알파 계수 신뢰도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크롬바흐 알파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피어슨 상관계수 방법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가 독립적이다라고 여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독립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변수가 이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게 이렇게 지멋대로 그냥 어떻게 그 관계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적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막 모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막 그 점들이 찍힌다든가 뭐 그냥 어디 막 랜덤하게 이렇게 막 흩뿌려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잘 보이지 않죠. 관찰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변수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상관관계랑 이제 인과관계라는 여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아무런 어떤 그 관련이 없어요. 인과관계는 무엇이 변했을 때 무엇이 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x이면 y이고 y이면 z이다 할 때 우리가 x이면 z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가 변화한 것에 의해서 z가 변화한 경우 이렇게 우리가 딱 어떻게 그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내는 원인과 결과를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인과성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관관계는 그냥 관계가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두 개 중에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이 변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관계가 있나 없나 이것만 보는 게 바로 상관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인과관계를 알아보려면 회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일단은 단순 회귀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단순 회귀라고도 부르고 이제 단순 회귀 분석 이렇게도 부르고요. 단순 선형 회귀라고도 해요. 이게 왜 선형 회귀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수가 x가 있고 y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 이런 경우에 y 이퀄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분석이 바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차식으로 어떤 그 변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변수의 어떤 변화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화량이 아니고 변수 간의 어떤 그 데이터의 조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점들이 다시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 선형 회귀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거는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여기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 계수 있죠. a 그리고 여기 절편값 b 이거를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관계를 추측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1차식으로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분석을 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뭘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중선형회귀라는 걸 합니다. 다중선형회귀. 자, 다중선형회귀는 뭐냐면요. 일단 이것도 선형회귀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식은 1차식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y가 이렇게 있으면요. x가 x1, x2, x3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쭉 해서 더하기 b. 그래서 요 계수들 있죠. a1, a2, a3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절편값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3가 사실은 x 뭐 그리고 z 그리고 뭐 여기는 y가 있으니까 뭐 k 뭐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변수가 여러 종류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걸 다항회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차수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제곱할 때 어디다 써요? x제곱 여기다 쓰잖아요. x세제곱은 여기다 쓰고 요 차수 있죠. 이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항회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뭐 변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이걸로도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이게 내려와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4차 방정식의 어떤 그래프의 형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막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항회귀로도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지우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다항회귀로도 그 분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중회귀라는 걸 합니다. 다중회귀라는 걸 해요. 그래서 다중선형회귀인데 이거는 이제 y라는 게 있고요. x라는 게 있을 때는 이게 x가 등호가 아니죠. x, y라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x, y가 변수일 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그러한 어떤 관계, 그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랑 그 관계를 추측해내는 게 바로 이 다중선형 회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렇게 변수의 차수가 계속 1차에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차수가 2만 되는 게 아니고 3차, 4차, 5차 이렇게 고차 방정식의 어떤 형태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고차 방정식의 형태로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회귀는 다중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게 회귀라는 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x의 x와 y 간의 어떤 그냥 단지 그냥 관계성만 본 거잖아요. 근데 이 회귀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이제 그 통계랑은 약간 이제 별개의 어떤 얘기 영역과 좀 약간 겹치는 얘기인데 다른 영역과 약간 다른 영역으로도 많이 좀 가 있는 얘기긴 한데요. 지금부터는 이게 로지스틱 회귀라는 게 있어요. 로지스틱 회귀. 자꾸 웨라고 쓰는데 자, 로지스틱 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많이 해요.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 이게 언제 쓰이냐면 데이터가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한 개 그룹이 있고요. 여기 한 개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그룹을 나눠줄 수 있는 선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바로 로지스틱 회계예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여기 모여있는 데이터 값이랑 여기 모여있는 데이터 값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로지스틱 회귀가 단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 선만 그냥 찾아내면 돼요. 이 선과 이제 각각의 점들 간의 이렇게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도 되고 여기 직교하는 걸로 측정을 해도 되는데 그건 뭐 자기 하기 마음이고요. 그 거리가 이쪽의 거리랑 이쪽의 거리를 딱 분석을 했을 때 이걸 제일 잘 분석할 수 있는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선 하나 딱 찾아내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안 겹치잖아요. 데이터 세트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겹쳐 만약에 겹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지금 여기도 데이터가 좀 있잖아요. x랑 y의 관계에서 도출된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엄격하게 해서 이 영역을 지나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지나가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엄격한 정도를 또 정해서 뭐 회귀를 하기도 하고 로지스틱 회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임용고시 교육학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되는 회귀가 이렇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고 다항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다. 나중에 대학원을 가셔서 통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접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귀 분석 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요. 왜냐면 회귀 분석은 물어볼 가능성이 좀 낮죠. 자,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를 이제 봐야 돼요. 여기 보통 R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스피어만이 아니고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피어슨 R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냥 우리가 모집단을 보는 게 아니라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에서 보통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집단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 그랬죠?
로우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피어슨 R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피어슨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R 값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R 값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로우라고는 이제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이건 모집단의 어떤 그 모집단이 보여주는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와 요거를 이 피어슨 R 값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로우를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수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로우 값을 추정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관계, 영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세 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R 값이 0.4 그러면 여기 X고 Y라고 해볼게요. X 변수가 증가할 때 Y 변수가 증가하는 정도가 0.4만큼의 어떤 파워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0으로 그 관계가 없어서 R 값이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정도, 0.4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X 변수, Y 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X 변수와 Y 변수 가운데 Y라는 변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회귀 분석 얘기하면서 데이터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데이터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선형으로 표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그어버리면 나가버리 이쪽 부분 나가버리는 부분은 어떡할 거예요. 이쪽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항획이나 아니면 다중선형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이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이제 그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단순 선형 회귀 정도의 어떤 그 상관관계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사실 이렇게 정의역을 나눠 보면 이거 정의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가 독립변수가 뭐가 종속변수고 이게 이건 안 나오니까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렇게 그 구역을 나눠 볼까요? 데이터를. 그러면 이게 A라는 구역이고요. B라는 구역이고 이게 C라는 구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구역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라는 부분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네요. 그 C라는 부분은 다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간을 나눠서 본다면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 나름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째로 봤을 때 그냥 R 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 선형 회귀와 같은 어떤 그 차원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두 변수 사이에서 선형적인 관계가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그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이 상관관계 피어스날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점들을.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R 값이 0인데 굉장히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들이 X 값이 있고 Y 값이 있고 자, 점들이 여기 일직선상에 찍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것도 0이 나와요. 이렇게 강력하게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X 값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Y 값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니면 Y 값은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X 값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Y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Y 값 하나에 대해서 X 값은 무수히 많은 그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가 어느 것이 독립 변수인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Y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R 값이 0으로 나와요. 이렇게 강력하게 굉장히 선형으로 딱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그 선형적인 관계가 관측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여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부터 이제 좀
제대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피어슨 R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어슨 R 같은 경우에는 이 X랑 우리가 이제 X랑 Y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X, Y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X라는 변수 그리고 Y라는 변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를 찾아낸 그 값이 바로 피어슨 상관계수, 우리가 피어슨 R이라고 하는 그 값이에요. 여기서 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1차 방정식으로 이 관계가 설명이 될 수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인데요. 이게 그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취하는 이유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거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값이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R 값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요거는 표본이라는 얘기고요. 모집단 같은 경우 이렇게 로라고 읽는다고 했죠. 로 이거는 모집단. 그래서 우리는 R 값을 통해서 이 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피어슨 상관계수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요게 COV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게 공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분산. 이게 뭐냐면요. 두 개의 확률 변수. 여기서 보시면 이게 expecta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x에 대한 확률 변수 그리고 y에 대한 확률 변수. 이 두 가지 확률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게 바로 공분산이에요. 그래서 이 피어슨 R 같은 경우에는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의 그 사이의 공분산, 그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x의 표준편차, 여기 나오죠. 표준편차, 그리고 y의 표준편차, 요 두 가지를 곱한 값으로 나눠준 값이 이 스피어만 R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그러면 공분산이니까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같이 변화하느냐를 계산하는 게 공분산이잖아요. 그래서 x와 y가 함께 변하는 정도. 이게 바로 이제 공분산이고요. x와 y 간의 공분산 요거. 그리고 x의 표준편차, 그리고 y의 표준편차. 이거는 x가 변한 정도, 그리고 y가 변한 정도. 이 두 가지를 곱한 값으로 나눠준 게 바로 스피어만 R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이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이렇게 x랑 y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요. 이게 x, y, 이게 내적, 이게 행렬인데, 행렬값인데, 행렬의 내적 공간에서 내적이라는 그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행렬 같은 경우에 행렬의 내적 공간에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서 uv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x라는 어떤 그 사건, 그리고 y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기대값이 이게 2x고 2y잖아요. 근데 x랑 y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독립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x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 y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x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y라는 사건이 발생할 그 어떤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통계나 확률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로 x와 y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계학에서는 확률론에서는 그렇게 독립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계학에서 가져와서 통계적 독립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x랑 y가 두 개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공분산이 0값이 되죠. 왜냐하면 같이 이게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같이 일어나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x와 y가 독립인 경우에는 이 공분산 값이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x랑 y가 독립일 경우에는 무조건 공분산이 0이 됩니다. 근데 공분산이 0이라 그래서 x랑 y가 항상 독립이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변수 간의 어떤 선형적인 의존성, 선형적인 관계성을 이제 공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공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공분산이 0이 아니라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건 0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공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 공분산을 가지고 피어슨 R값, 그러니까 피어슨 상관계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피어슨 상관계수로 다시 이제 공분산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갔는데 피어슨 상관계수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좀 지우고 피어슨 상관계수로 다시 넘어오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n-1로 나누고 있어요. 표본 상관계수. 우리가 이제 R값을 보통 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모집단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표본을 가지고 보니까 R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R값을 계산할 때 원래는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 분산이나 뭐나 계산할 때 평균 같은 경우도 x1부터 xn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총 몇 개예요? n개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도 n으로 나눠주고 분산도 n으로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i가 1에서 n까지 변화할 때 xi 빼기 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곱하면 이게 분산이잖아요. 이게 분산인데 여기서 n을 나눠주는데 표본 같은 경우에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는지 이거는 이제 자유도 또는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어요. 잠시 후에 이걸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피어슨 상관계수 우리가 R 값을 계산을 한다 그랬죠. 여기 R. 근데 R을 제곱한 값을 결정계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써먹느냐면 지금 이제 x라는 변수 그리고 y라는 변수 이게 변수라고 해도 되고 변인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R값을 계산하는 건 다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변수라고 합시다 그냥. 근데 이 두 가지 변수 간에 존재하는 선형적인 관계 이 선형적 관계성을 설명하는 게 이 R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R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선형적 관계로 설명한 x와 y 간의 그 관계 있죠. 그 관계에서 이 선형적 관계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x랑 y가 이제 서로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쭉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한 직선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범위가 있고 이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잔차값이 제일 적어지는 그 어떤 관계를 찾아내서 그 직선을 하나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관계를 분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변수의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1차 방정식 있죠. 그 1차 방정식이 실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요 점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잖아요. 이 하나하나 점의 데이터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 결정계수가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R값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니까 R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R제곱 값은 범위가 R값이랑 달리 0에서 1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피어슨 R값을 변형을 하면 T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T점수를 바로 여기 상관관계 유의성 검정 이 상관관계 간의 유의성 검정에 이 T점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그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원래는 모분산을 구할 때는 그냥 n개로 나누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모분산 S 모분산을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을 구할 때는 n개로 나누죠. 왜냐하면 잔차의 제곱에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내는 게 바로 분산의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n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표본 분산일 때는 n-1개로 나눠요. 표본 분산일 때는. 왜 그런지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자유도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는 개념 두 가지 개념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n-1로 나눠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출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제 자유도 그리고 불편 추정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불편 추정량 얘기를 했는데 여기 편 있잖아요. 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의 또는 편차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불편 추정량이니까 편의 또는 편차가 없는 아니불자거든요. 이게 아니불자이기 때문에 편의 또는 편차가 없는 추정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편 추정량이라는 게. 근데 추정량이 그럼 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추정량이 뭐냐면 이게 모수를 추정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수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모집단이 갖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수를 추정하는 값이 바로 이 불편 추정량인데 여기 불편 추정량 중에 추정량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니까 기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값과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값. 이 차이가 바로 이 바이어스 편의라고 하는 건데 이 편의가 없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0이 되는 값이 바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럼 요거를 한번 좀 보실 텐데 일단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샘플을 꺼내 와서 이걸 보고 추정을 한다 그랬죠. 근데 아무튼 이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죠. 이거를 뮤라고 하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표본을 꺼내는데 여기에 크기가 n개 여기 이제 안에 들어있는 그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복원 추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복원 추출을 한다는 거는 그 표본을 이렇게 꺼냈다가 다시 모집단에 집어넣어서 또 랜덤으로 하나 뽑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표본의 개수가 무한하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뽑은 다음에 그걸 복원을 안 시키면 계속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계속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복원 추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표본이 x1이라는 표본, x2라는 표본, x3라는 표본 이렇게 쭉 해서 무한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소를 한번 써줄게요. 원소를 보면은 x1에 x1 이거는 1에서 나왔으니까 1이라고 써줄게요. x2 1, x3 1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xn개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n개까지 가겠죠. 그리고 1번 그룹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x1에 2, x2에 2, x3에 2 이렇게 해서 쭉 해서 xn까지 가고 이건 2번 그룹에서 나온 그 원소니까 이렇게 하고요. x1에 3, x2에 3, x3에 3 이렇게 해서 쭉 해서 xn에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평균은 xi에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을 s제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i가 붙어야겠죠. 근데 여기 i라고 붙어놓은 게 1, 2, 3 요거 여기 i 부분에 1, 2, 3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 2, 3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n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개수가 n개니까. 근데 표본 같은 경우에는
n-1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 n-1로 나누는 이유가 사실 그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모집단의 어떤 평균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모집단의 평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차를 모두 합할 때 뭐 편차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소가 쭉 있을 때 편차의 합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편차가 그 각각의 원소가 평균과의 차이인데 평균과의 차이를 다 더하면 그게 그 원소의 개수가 n개고 편차 그 평균도 n개 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n 곱하기 평균이랑 그 원소의 값이랑 모두 합하면 이쪽이랑 값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건 평균이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표본은 n-1로 나누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x1, x2 이렇게 쭉 해서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xn까지 n-1 그리고 xn까지 다 더해요. 그러면은 n개니까 이게 이제 n개죠 이게. n 곱하기 평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근데 n-1개까지 값이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모집단은 이미 픽스가 딱 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고 여기까지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값을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넣을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여기도 값이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n개인데 요까지 보면 n-1개죠. 그래서 이 n-1개 이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어떤 그 미지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 나머지 한 개 있죠. 이거는 정해진단 말이에요. 상수처럼. 그래서 이제 자유도가 n-1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표본 분산을 봅시다. 표본 분산이 S 제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요거를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n-1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n- 시그마가 1에서 n까지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요거 값을 다 합하는 거예요. x-x바. x바가 뭐라 그랬죠? 표본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제곱을 한 값을 n-1로 나눠주면 표본 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기대값을 구해보면 기대값은 expectation s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expectation 하고 n-1 하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변할 때 다 합하는 거죠. x바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상수니까 우리가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 n-1 이거 상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기대값에 영향을 전혀 안 주죠. 그래서 이렇게 i가 1에서 n까지 더해지는 거죠. xi 마이너스 표본 평균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 처리를 해줄게요. 이거 그 평균을 더한 다음에 요거 평균을 더하고 평균을 더하고 빼줘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마이너스 뮤하고 플러스 뮤 해도 요 값은 어차피 0이니까 여기다 더해줘도 상관없죠. 요 안에다가 넣어줘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n-1이 되고요. expectation 그리고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 그리고 뮤 빼고 뮤 더해주고 그리고 x바 이렇게 해서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나눠서 계산할 거예요. 요 두 가지를 x-i 빼기 뮤 그리고 뮤 빼기 x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다시 쓰면 n-1 여기 expectation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 마이너스 뮤 괄호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2xi 마이너스 뮤 그리고 뮤 마이너스 x바 그리고 플러스 뮤 마이너스 x바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건데 요거를 이제 시그마를 여기 각각의 요쪽 항에다가 나눠줄 거예요. 이게 1번 항, 2번 항, 3번 항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거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는 i는 1에서 n까지 변하고요. 그리고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 여기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2는 상수니까 또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 뮤랑 x 바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수죠. 그러니까 요것도 시그마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바 이렇게 되고요. 여기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2x의 i 마이너스 뮤 이렇게 하나 되고, 이것도 이제 이게 뮤 빼기 x바 이거 상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1에서 n까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i가 1에서 n까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n개에 있다는 얘기니까 요거 그냥 n 곱하기 뮤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전개를 한 겁니다. 자, 시그마를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요 시그마 안에 뮤도 여기 뮤가 있잖아요. 여기 뮤가 상수잖아요. 요거를 빼낼 수 있죠. 지금 이게 i가 1에서 n까지 변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i가 1에서 n까지 변하더라도 이 뮤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것도 요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빼내냐? n 곱해서 빼내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빼내 볼게요. n-1 expectation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뮤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 2 곱하기 뮤 빼기 x바 그리고 x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n 곱하기 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도 괄호를 이렇게 쳐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n 곱하기 뮤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x바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x바가 뭐예요? x바가 표본의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표본의 평균이 뭐예요? n 곱하기가 아니고 표본의 평균은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겠죠. 자, 그러면 x를 양변에 곱해주면 n 곱하기 x바는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i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딘가 이게 보이지 않나요? 어디서 보여요? 바로 이 부분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가 아니고 원래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괄호를 안 써가지고 좀 다르게 보였는데 요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 대신 n 곱하기 x바 이거 넣어줘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변환을 해줍시다.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n-1분의 1 이렇게 시그마 다시 써주고요. 1에서 n까지 변할 때 요거는 그냥 그대로죠. xi-뮤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뮤 빼기 x바 그리고 이 안에가 n 곱하기 x바 빼기 n 곱하기 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n 곱하기 뮤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n 두 개 겹치니까 n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럼 2 곱하기 n 곱하기 뮤 빼기 x바 그리고 x바 빼기 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은 거잖아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2n 그리고 x바 빼기 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뮤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니까 뮤랑 x랑 x바랑 위치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n x바 빼기 뮤의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 보세요. 요 뒤에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 곱하기 x바 빼기 뮤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써볼게요. 요거 이제 막 갖고 내려오면 되죠. 그러면 n-1분의 1이고요. expectation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 빼기 뮤 제곱 빼기 n 곱하기 x바에서 뮤 뺀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 expectation 이 부분을 여기랑 여기로 나눠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곱하기면은 나눌 수가 없는데
곱하기면 나눠줄 때 좀 다른 처치가 필요한데 이건 그냥 합산 그 가감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n-1분의 1 이 expectation 요거 기호를 나눠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 빼기 뮤의 제곱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expectation n도 밖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x바 빼기 뮤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가 결국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일 거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n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곱. 이렇게 되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 이게 Vx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모평균의 평균이 됩니다. 모평균의 평균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평균을 n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 넣어줄게요. 그러면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니까 결국에는 모분산이 되겠죠. 자, 이게 원식 이제 이 모분산 요거까지 이제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시그마 제곱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원래식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래 원래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n-1이 되고 n-1분의 1 그리고 expectation 그리고 이게 i는 1에서 n까지 변할 때 뭐라고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빼기 모분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좀 풀어봅시다. 요거를 i가 1에서 n까지 변하니까 요 i에다가 하나씩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n-1 이렇게 해주고 보시면 x1 빼기 뮤의 제곱 더하기 x2 빼기 뮤의 제곱 x3 빼기 뮤의 제곱 쭉쭉쭉쭉 해서 xn 빼기 뮤의 제곱 거기다가 마지막에 요거 그 모분산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각각의 요 x1, x2, x3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결국에는 크기가 1인 표본이 되지 않아요? 크기가 1인 표본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들 있죠. 이 하고 expectation 하고 여기 xi 빼기 뮤의 제곱 이게 결국에는 크기가 1인 표본의 분산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표본의 크기가 1이니까 그 분산의 값은 모분산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요 i가 여기 각각의 요것도 그렇고 여기 n번째 거까지 전부 이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총 n개잖아요. 그러면 n-1분의 1이고 여기 n 곱하기 모분산의 제곱. 그죠? 그리고 여기 모분산 빼면 정리를 해볼까요? n-1분의 1, n-1분의 1 그리고 요거를 n에서 1 뺀 거 n-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 모분산의 제곱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지면 약분되면 모분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거 이거를 왜 했느냐? 표본 분산 S 제곱 요거를 쭉 지금 여기 이게 풀어 쓴 거 아니에요? 표본 분산 S 제곱은 n-1로 나누는 거. 이 분산을 계산할 때는 원래 모분산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i가 1에서 n까지 변할 때 xi 빼기 뮤의 제곱 이거를 n으로 나눈 게 모분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분산 이건데 이게 결국에는 s제곱으로 쓸 때는 s제곱 표본 분산을 쓸 때는 요 n이 아니라 n-1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n-1로 써야지 모분산과 표본 분산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정리한 걸 생각을 해보시면 xi-뮤
제곱 이렇게 해야지 이 S 제곱과 이 모분산 그 시그마 제곱 이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n-1로 나누어 주어야 이 S 제곱 표본의 분산이 불편 추정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분산을 n-1로 나누어 줘야지 모분산과 동일한 값이 된다. 모분산과 동일한 값을 갖는 표본 분산은 불편 추정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n-1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자유도랑 이거랑 이제 짬뽕을 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왜 이렇게 모분산을 모분산을 추정을 할 때 이 불편 추정량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 수준의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 이제 n-1로 나눠주는 이유가 여기 지금 자유도 관련돼서 n-1로 나눠주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이랑 같이. 자, 그럼 스피어만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와서부터 보시겠어요.